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올해 달력 보시면서 한숨 쉬셨던 분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좀 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남은 공휴일이 공교롭게도 모두 다 주말이어서인데요. 오죽하면 연휴 가뭄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한숨 조금 거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서 다음 날로 대체 휴일을 정하는 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민주당에서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고 야권에서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체 공휴일 법안이 통과가 되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도 모두 늘어난 휴일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걱정은 공공부문, 대기업과는 달리 자칫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그림의 떡이 돼서 오히려 휴일 양극화만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빨간 날 될 수 있을까요? 6월 16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제 파스 고를 때 테크놀로지를 따져보세요. 통증 완화 테크, 염증 케어 테크, 통기성 테크까지 이 모든 테크를 한 장에 개펜 테크. 통증엔 빠르게, 피부는 편하게. 저 지진이처럼 통증엔 택하세요. 개펜 택.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저 박세리가 함께하는 엔피플 홀인원 무제한 도전 나이샷. 월 2,000원으로 엔피플 가입하고 홀인원 인증하면 상금이 200만원. 365일 무제한 도전이니까 저 박세리도 도전합니다. 리치 언니도 도전하신다고요? 엔피플 지금 다운받으세요.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점심엔 소불고기, 저녁엔 이차돌.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다. 차도르니 차돌. 온 가족 무좀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좀, 엄마 무좀, 아들 무좀, 따님 무좀. 티어실 원스. 달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달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1부에서는요. 6월 16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1부에서 계속됩니다. 또 2부 이슈 오늘에선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기초단체장들의 비리 소식 자주 들리고 있죠. 비리 막을 방법,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찬의 미중 바로 알기. G7 정상회의에 이어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은 본격적인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반회국 제재법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찬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중국 외교 수뇌부 교체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이제 생일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69세였는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도 이게 해당이 될까요? 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기 연임이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2012년에 총서기에 취임한 이후에 2016년도에 당 핵심 지위를 획득했고요. 지금은 마오쩌둥급 반열까지 권위가 지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권력 기반이 매우 탄탄합니다. 국가 주석의 2기 임기 규정이 2018년 헌법 개정으로 철폐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불문율이라고 할 수 있는 67세까지는 유임되고 68세 이상은 은퇴한다는 당 주석의 이런 규정도 없어졌기 때문에 장기 영구 집권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원래는 중국이 67세 이하면 유임, 68세 이상이면 은퇴한다는 7상 8하 인사 관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없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에 없어졌고요. 또한 자신이 만약에 2기 임기로 끝날라 그러면은 차기 지도자를 지금 키웠어야 되는데 네. 차기 지도자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3기, 4기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십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리커창 총리 이 체제가 확립된 이후에 시 주석의 권력은 강화되지만 총리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어서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 주석의 독주를 견제해 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주석과 달리 헌법 개정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 때문에 리커창 총리는 2023년에 퇴임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실석 입장에서는 공청당 출신의 리커창 총리를 지금껏 계속 강하게 견제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은퇴를 번복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얼마 전까지 차기 총리 후보로 유명했던 사람이 공천당 출신의 후추나 부총리였는데요. 현재는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리창 상하이시 그 당서기나 천민호 충칭시 당서기 그리고 리시 방둥성 당서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 중국에서는 시 주석의 생일날이 길이일이 돼야 되지만 묘한 징크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일들이 좀 발생했길래 징크스라는 단어까지 나오는 건가요? 네, 시 주석의 생일 징크스는 취임 첫 해 환갑날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중국 축구협회가 시 주석의 유일한 취미죠. 축구 경기 관람을 하는 거에 대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국제 친선 축구 경기를 열었습니다. 이때 중국 대표팀이 중국이 이기는 B팀에 1대5로 대패를 하면서 중국 축구 역사에 5점을 남겼는데요. 이 이후에도 2015년에는 중국 증시의 버블이 생일날 터지면서 6천조 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졌고요. 네. 또 이듬해인 2016년도에는 인민일보가 처음으로 시진핑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8년 65세의 생일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대중국 관세를 바로 그날 발동시켰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시에서 이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시작이 되면서 베이징시가 비상상 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좋은 일보다 불길한 일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말씀 지금 들은 것만 봐도 13일의 금요일처럼 6월 15일을 불길의 날로 여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또 이런 징크스 같은 게 재현된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주강 삼각주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광둥성 타이산 원전이 방사능 유출됐다는 사고가 CNN을 타고서 특종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네. 서방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제논이라든지 크리톤이 누출되는 그 재앙적인 사고 같다는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생일날 징크스가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부친의 묘가 이장된 곳이 섬서성 칭링 산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묘 부지만 하더라도 홍콩 서면의 4분의 1 정도 규모인데 문제는 풍수지리학상 용이 지나가는 길목에 묘가 맞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용이 대노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때문에 매년 생일날 징크스가 재현이 되고요. 또 암살 시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점. 네. 측근들의 면정 복배죠. 면전에서는 복종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배신하는 이런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국제사회가 중국을 왕따시키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이라고 중국인들은 지금 수군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묘자리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 정황을 포착해서 조사에 나섰다 한 거잖아요. 그럼 중국에서는 따로 보도나 발표된 것들이 있나요? 네, 중국에서는 지금 일체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요. 네. 또한 그 현재 타이산 원전의 가스 유출과 관련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일부 경납 장치가 파손되지 않고서는 이런 가스 유출이 계속 일어날 수 없다는 게 서방 핵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즉각 원전을 폐쇄해야 하지만 그저 매입관식 그러니까 매사 그저 괜찮다는 이야기만 계속 하는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것도 없었고 또 외부의 방사성 물질 검출 한도도 현재는 2배 이상 높게
뛰면서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 발전량이 전체 에너지의 5%를 차지합니다. 49기의 원자로를 가진 16개 원전에서 무려 51기가와트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네. 앞으로 5년 뒤에는 20기 원전에서 70기가와트의 그 전력을 생산하면서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중에 15개가 우리 서해와 직접 보는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곳에서 원전 사고가 난다면은 편서풍을 타고서 3일이면 우리나라에도 방사선이 덮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게 원전 유출 그 방사능이 유출이 됐다면 우리나라에 3일 이내에 영향을 바로 미치는 거라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중국이 앞으로 5년간 20호기의 원전을 새로 건설한다는 계획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도 크게 미칠 것 같은데요. 네, 뭐 탈산 원전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탈산 원전의 사고가 2018년, 2019년에 아주 최신 원전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고요. 또 프랑스와 합작으로 해서 진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에 즉각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사고를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나머지 중국 독자 기술로 건설한 원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방사선 누출 정보를 외부에는 전혀 알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심각한 점은 중국의 대부분의 원전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오염수를 바다에다가 무단 방류를 하고 있는데요. 광둥성에 위치한 그 다이만 원전 같은 경우에는 6기에서 액체 3중 수소 같은 경우에는 배출량이 무려 연간 225조 100클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후쿠시마 원전보다는 무려 10배나 높은 수치인데요. 이 오염수가 그대로 서해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무대응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고요. 네. 또 중국 원전 사고에 대비한 분석 자료라든지 시나리오를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나면은 무방비로 우리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중국도 필요한데 중국은 뭐 대응 체계가 전혀 지금 잡혀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이거와 관련된 정보를 전혀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 정부로서는 진짜 속수무책인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엄청난데 이번에 G7 정상회의에 이어서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중국 때리기 일관했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G7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문제,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군사 측면에서 대중국 포위정선에 나서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네. 특히 G7에서는 1대1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토 같은 경우에는 국제 질서의 중국의 도전과 관련해서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북극해 진출, 그리고 5G 통신망,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대중국과 관련된 강력한 동맹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나토라든지 쿼드가 참여한 군사훈련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실시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오자 중국 외교부는 사실을 왜곡하고 흑백을 전도했다. 또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신냉전 체제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이런 발표에 대해서 조금은 소극적인 입장인 것도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나토 정상회의 30개국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일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의사 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그 합의된 공동 선언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강경 기조는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미국이 가장 좀 강력하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2013년 중국이 2013년 이후에 3조 7천억 달러를 투자한 1대1로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미국은 빌드백 베터 월드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이건
어떤 인프라 투자 계획이 있는가요? 네, G7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국제 질서 그리고 글로벌 경제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게 이번 회의 주요 목적이었는데요. 네. 여기에서 중국 도전에 맞서서 자유나 민주주의, 인권 가치를 함께 공유한 국가들이 군사 협력이나 기술적 우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거, 그리고 공급망의 안전 문제, 기술 협력, 그리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2035년까지 개도국의 인프라 사업이 40조 달러 정도가 투자돼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와 관련해서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리에 자금을 대출해주고요. 또 시장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투명성을 높여서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처럼 과잉 채무에 덫에 걸려서 경제가 종속화시키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표현하면은 중국의 부상을 능동적으로 막고 중국을 외톨이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앞으로 반중국 동맹 또 새로운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추후적으로 계속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견제는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게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서 실효성에 의심이 좀 든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대1로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작할 때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민간 기업, 그리고 각 국가 간의 그 연대로 해서 IMF처럼 서방 국가들이 출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IMF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제 여기에 투자되어 있는 나라들의 신용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신용 등급이 한국보다도 두 단계 미치기 때문에 높은 그 대출 금리를 적용받는데 네. 아무래도 저리로 받게 됐을 경우에는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는 1에서 1% 정도밖에 남길 수가 없는데 충분히 이거와 관련해서 중국과 경쟁해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저리의 대출 사업들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또 중국 전인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이 G7을 국가를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서 반외국 제재법을 또 제정을 했어요.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법인가요? 네, 우리나라 국회격인 전인대에서 반외국 제재법을 발동을 시켰는데요. 아무래도 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차별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에 협조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법에 정한 대로 손실 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벌칙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률입니다. 결정은 국문에서 내려지게 되는데요. 블랙리스트에 오른 외국인이라든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입국 거부를 당할 수가 있고요. 현재 중국에 있다면 추방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한다든지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네. 또한 중국 법률에 의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도 청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중국에서 금융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원부자재 조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영난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 또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눈치를 살피라는 뜻에서 이런 법률을 발동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자파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털린 그림 찾기 해보실래요? 바로 이런 그림. 이벤트 100% 당첨? 엄마, 인증 좀 주세요. 성인 인증해야 돼. 그래, 여기. 잠깐! 어머니, 그러다 개인정보 다 털려요. 온 가족의 소중한 개인정보 털리기 전에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들려오죠. 지역 단체장의 비리 관련 의혹. 왜 이렇게 단체장 비리가 반복되는지, 비리를 견제할 방법은 없는지, 지역의 젊은 정치인이죠.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순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순규입니다. 지방선거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지역 기초단체장들의 비리 소식은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계속 터지고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 많아서 먼저 최근 이야기를 좀 해보면 엄태양 봉화군수가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지금 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김주수 의성군수도 사무실 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아서 참 정말 계속 들리고 있네요. 네, 이런 반복되는 권력형 비리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기초단체장은 소통령이라고 하거든요. 네. 단체장들의 막대한 권한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라고 주어진 권한인데 이 시군의 최고 권력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썼다면 공직자로서 자격을 되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소통령. 네. 알겠습니다. 또 조금 좀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만 군의군수도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또 지난해에는 한동수 전 청송군수도 재임 당시에 비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뇌물수수 비리 혐의가 끊이지 않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초단체장이 소통령 권한이 크기 때문에 이 책임과 균형, 견제와 감시 시스템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지방 분권이 지방 기득권 분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내부에 분권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야당이라든지 국회에서 견제를 엄청 많이 받는데요. 지방은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고비용 선거 구조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요. 본인이 엄청난 자산가가 아니라면은 후보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 비용과 조직 비용을 단체장 권한을 활용해서 보전받으려는 유혹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개인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런 구조적인 한계도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꼽아주셨어요. 하나는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과 선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이런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구조적인 문제다.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뭐 국회 견제를 심하게 받고 있는데 기초단체장들은 그런 견제를 받지 않는다. 근데 사실 의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의 지방자치 특성이 약한 의회, 강한 행정부 구도예요. 그래서 약한 의회가 그런 견제와 감시하기 한계가 있고 특히 의원하고 기초단체장과의 관계가 지방의원 지역구 이해관계와도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예산 따오려면은 단체장과 사이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별 의원들이 단체장을 비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원들이 소속된 정당 또는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는 의원들끼리 연합을 통해서 집합적인 견제가 필요하고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권력 감시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의회와 야당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지방의회와
지역 정당들이 좀 역할을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정 정당을 밀어주는 지역색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말씀 주신 대로 특정 지역이 특정 정당에 몰표를 주면요. 전국적으로는 균형일 수 있지만 이 지역에서만 비춰보면은 독점과 종속입니다. 특히 이 지방 정치가 전국적인 정치 구도에 종속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지금 또 대통령 선거 결과 보고 1번으로 시어 나갈지 2번으로 나갈지 눈치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서구 정치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과 지방의원을 지지하는 정당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은 뭐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홍준표를 지지하면서 우리 동네 시의원은 변화의 바람 안동모임이라는 가설 주민정당에서 우리 강지혜 아나운서를 시의원을 지지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정당법상 이런 주민정당, 동네정당이 안 되고 이중당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당의 정당 공천이 과도하게 지방정치를 지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주민자치 모임과 주민정당에서 직접 주민 공천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지방의원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하수인 노릇을 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뭔가 개선이 분명 필요할 텐데 어떤 것들을 좀 바꿔야 될까요? 네, 지금 시대와 화두는 공정이죠. 근데 선거제도가 불공정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보다 의석을 많이 얻어가는 왜곡된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는데요. 현재 그 승자 독식 정치 독과점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좀 3, 4인 선거구를 확대하고 현재 10%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다수당이 가져가는 것을 금지시키는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례 하나 들면은 전국 북부권 기초의회 비례대표가 시군마다 1명 아니면 2명밖에 안 돼요. 네. 안동 같은 경우는 18명에 겨우 2명인데 이 한두 명 정도는 비례대표제 취지에 맞게 정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수당이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은 다수당이 편의점 사은품 가져가듯이 하나 더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지율보다 의석수를 많이 확보한 정당이 추가로 비례대표를 사은품 얻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지율보다 의석수를 불공정하게 가져간 정당에게 배정하는 서구식 제도를 도입한다면은 지방 정치도 좀 공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그 표에 대한 가치도 다 사표가 줄어드는 거기도 하니까요. 네, 지금은 많이 가져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네. 왜곡의 끝판왕이죠. 편의점 얘기하시고 왜곡의 끝판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LH 사태 이후에 부동산 투기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비위 의혹 12명 의원들에게 잦은 탈당을 권했는데 또 국민의힘도 전수조사하기로 했고요. 이런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정당 스스로 이렇게 책임을 높인 노력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즉흥적인 퍼포먼스에 그치지 말고 정당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돼요. 부동산이 과도하게 투기의 수단이 되는 사회 경제적 구조를 바꾸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제가 보기에 좀 억울한 면이 있어서 소명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국민의힘도 조속히 전수조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전수조사 얘기가 나오면요. 물론 광역의회 의원들 가운데 일부 광역의원은 부동산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 받자 이런 의견 내긴 하지만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원들은 여전히 전수조사 외면하고 있고 쑥 목소리는 들어가 있는데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들도 전수조사 해야 할까요? 네, 당당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도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든 지방 선출직 공무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선출직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게 나서준다면 네. 지방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정치 생활에 있어서 더욱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네, 저라면 받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유권자의 시간도 그만큼 다가오고 있는 거죠.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직후에 치러집니다. 지방의원은 대통령의 하수인 또 국회의원의 하수인 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특정 정당 공천에만 매달리거나 반대로 대통령 선거 바람에만 기대는 지방의원 후보자가 있습니다.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지방의원 후보자, 거대 권력 눈치 덜 보고 사회적 약자와 평범한 시민들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인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기후위기와 같은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인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대 양당으로부터 종속된 지방 정치를 해방시키는데 우리 함께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선거제도부터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선거제도가 바뀌려면 여러 가지 절차도 필요하고 당장 이루어지기는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가능한 한 빨리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거제도는. 그럼 저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개혁적인 정치인과 정당에게 조금 힘을 실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렸던 정당들에게 최소한 비례투표는 지지하지 않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어야지 사회가 바뀌는 거니까 계속해서 이런 말씀 전해주시고요. 라디오 오늘도 종종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요즘 가장 힙한 사람 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아닐까 싶어요. 네, 배종찬 저였으면 좋겠는데 이준석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두 번째 힙한 사람은 배종찬 연구소장님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이준석 컨벤션 효과, 이준석 현상이 계속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에 나타났는데요.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결과입니다. 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국민의힘 39.1%, 더불어민주당 29.2%, 약 10%포인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높은 결과, 또 한 주 전보다 더 올라간 지지율 결과인데 말 그대로 이준석 효과입니다. 정말 돌풍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인데요. 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파격을 또 강조했잖아요. 대체로 뭐 긍정적 기대감도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 대표의 일방 독주를 좀 경계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고요. 네, 이게 뭐 일종의 신구 갈등이냐 뭐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이준석 대표가 뭐 파격적이고 또 혁신적인 외부에서의 발언을 하는 건 좋은데 좀 최고위원회의 논의도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 발언을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내놨는데 이 이준석 대표가 당의 입장처럼 발언하고 있는데 이 최고위원 회의가 형해화되고 있다. 일종의 형식화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좀 곤란하다. 이런 발언으로 일으켰는데 그만큼 얼마나 또 김재원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중진들과 호흡을 잘 맞추냐. 이게 또 이준석 효과가 계속될 수 있는 중요한 또 조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의 과제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변화. 지금 뭐 변화가 이 대세 유행어가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비빔밥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공존, 당의 중진과 어떻게 융합할지가 관건인데요. 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긍정 기대감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뭐 이준석 대표가 저보다 뭐 수천 배 이상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당 운영에 대한 또 비판도 아주 이런 시간이긴 하지만 또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만큼 뭐 30대 당대표가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진들과 호흡을 맞추는 것,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가 또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뭐 초반이기 때문에 일종의 허니문 효과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또 뭐 많은 시간이 배려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지도
이준석 대표 앞에 놓여 있는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네, 뭐 변화의 바람과 함께 중진 의원들을 어떻게 함께 어울러서 나갈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참 국민의힘이 부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부동산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걱정은 커질 텐데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거래 의혹이 있는 의원들한테 탈당, 출당 권유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한 여론조사도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 본회의, 국회 본회의 연설도 하지 않았습니까? 변화도 강조를 했고 또 청년도 챙기겠다. 청년 특임 장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 또 민생도 더 챙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당장에 이 당내에 불거져 있는 이슈는 바로 부동산 투기 의원에 대해서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한 것이거든요. 네. 과연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리얼미터가 YTN을 받아서 11일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 송영길 대표 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에 대해서 출당 탈당 권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잘한 일이다가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은 27.6%에 그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내 반발이 나오고는 있지만 호남 지역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압도적으로 잘한 일이다.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잘한 일이다. 66.3% 굉장히 높은 건데요. 네. 근데 이 부동산 불법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의원들은 무혐의를 강조하면서 탈당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송 대표의 초강수가 용두삼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개인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야 이런 지금 의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정 여론도 생기게 되고 이 송영길 대표가 지나친 승부수였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비판도 받고 있는데 근데 이걸 또 거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초강수를 내게 된 배경은 일단 부동산 이슈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미적되는 모습을 보이면은 또 후폭풍이 불 수도 있고 국민들은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강경하게 조치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개인 사정을 다 봐주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지지층들에게는 정말 분골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중도층도 끌어들여야 되는데 업참마속이죠. 그러니까 이 개개인의 의원 그리고 뭐 평생 친구라고 하는 우상호 이 사선의 우상호 의원도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정을 다 봐주다 보면 아니 이게 뭐 민주당이 개혁을 한다더니 송 대표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이런 반발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한편 또 이 부동산 이슈를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요즘 이른바 이준석 세대 정말 무섭습니다. MZ세대가 네. 아니 뭐 하느냐 이게 발분색원 한다 그러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로서는 이런저런 억울한 사정이 제기되고 있지만 초강수를 끌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보입니다. 네, 점점 시간을 끌수록 당으로 봤을 땐 참 좋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G7 네. 정상회의 끝났고요. 지금은 유럽 3개국 순방 중이잖아요. 지지율 영향이 네. 좀 있을까요?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는 이제 횡보하는 근데 큰 변화가 없는 정도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는 굉장히 이제 경제 관련해서도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이슈라고 하면은 경북공 바로 우리 또 경북이 나옵니다. 경제, 북한 또 이 공약은 이제 검찰 개혁이니까 내정인데 순방을 할 때 경제와 관련됐던 지난 한미 정상회담 코로나 백신도 있었죠. 또 반도체도 있었고 배터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제 이슈가 있을 때는 지지율에 또 긍정 영향, 또 20대도 지지율이 올라갔었는데 이번 G7은 아무래도 서방 선진 7개국이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방 효과가 우리가 기대는 할 수 있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G7 방문은 크게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도 보면 결과가 어떻게 네. 나왔는지 궁금해요. 하도 변화가 커서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입당을 언제 하겠느냐 또는 입당을 하긴 할 것이냐 이런 또 궁금점까지 자아내고 있는데요.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아시아 경제의 의뢰를 받아서 12일, 13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
차기 대선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33.3%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28.3%,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 홍준표 의원이 3.9%로 윤석열 전 총장이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 네. 수치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박용진 의원도 참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여론조사에는 나오진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이제 추세로 보면은 네.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이준석 효과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다른 오늘 소개해드리지 않은 조사에서는 박용진 반짝 효과도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소개를 해드리면 박용진 의원, 배종찬 소장, 일론 머스크 동갑입니다. 무슨 얘기하실까 굉장히 집중했는데 그 말씀이었군요. 네. 엄청난 사실을 오늘 알게 돼서 알겠습니다. 차기 대선 관련해서는 여당의 경선 일정 연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네. 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총장 입당 여부가 또 굉장히 관심사인데 여당 경선 일정, 윤 전 총장 입당 시기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전 총장 또 입당 차기 대선 후보, 보수 야권 후보들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버스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정치평론가 중에서는 이 택시론을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먼저 이제 여당 경선 시기 경선 연기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후보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면 경선 일정을 당은 당규와는 다르게 바꿀 수 있는데 이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게 참 만족시키지 못하면 경선 일정을 참 연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만큼 모든 후보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권 내에서 이 경선 일정 연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만큼 원래대로 또 원칙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해드리고 윤석열 전 총장 6말 7초 이른바 이달 말 7월 초에 정치 참여 입장을 밝힐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정치적 피로감, 대변인을 통해서 발언을 전달하는 이 정치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준석 현상입니다. MZ세대의 이 지지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시간을 끌면 이른바 2030 세대는 아니 뭐야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또 마지막으로는 다른 국민의힘 후보 또는 보수 후보가 지지율이 더 올라가기 전에 입당을 해서 지지 기반을 다져나가는 이른바 선점 효과를 위해서라면 윤석열 전 총장 입당을 한다면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만 더 잠깐 살펴보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여론은 참 많이 팽팽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조사 결과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야권 유력 후보를 겨냥한 공수처의 정치적 수사다가 47%, 또 그동안의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는 엄정한 조치다가 40.1%. 그러니까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만큼 이 공수처가 굳이 정치적 논란을 겪을 법한 윤 전 총장 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런 비판 여론도 상당히 담겨 있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됐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